김현정의 뉴스 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5년 동안 실현할 5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요. 이 목표를 위한 100대 국정 과제까지 발표를 했지요. 이 과제들 다 실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청사진만으로도 뿌듯한 아침입니다. 문제는요, 이 100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국회는 꽉 막혀 있죠. 꽉 막힌 채 답답하게 멈춰있는 국회 보자니 덥습니다. 전국의 날씨도 폭염특보인 상황. 부디 국회도 날씨도 시원하게 뻥 뚫리길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부터는 김정훈 기자가 담당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네. 오늘 첫 시간, 첫 포인트 뭘로 잡아오셨어요? 진짜는 지금부터다입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어제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를 내놓았는데 그중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적폐청산이죠. 그렇죠. 그것도 철저하고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자방, 그러니까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또 방산 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0대 과제 가운데서 적폐청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본격적인 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뜻이겠죠. 더구나 판도라의 상자 같은 청와대 캐비넷의 빗장이 풀렸는데요. 문건 내용에 따라서는 사정당국이 꽃놀이패를 쥐는 형국이 될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도를 봤을 때는 오늘부터 또 다른 수사의 개시를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 쏴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미친 소의 부활입니다. 미친 소? 이건 뭐 광우병 얘기입니까? 네, 어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정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보도 PD수첩 그거 정당했다? 그렇습니다. 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편이었는데 보도 이후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타격을 입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곧이어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와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나 지나서 방통위원장 후보가 그 당시 보도 그거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5년 만에 다시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즉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근데 이렇게 식품 안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 차원에서도 광우병 이슈의 재등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데이트 폭력 동영상 이건 뭔데 이렇게 뜨겁나요?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다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틀 전 새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22살 남성이 동갑의 연인을 상대로 벽 쪽으로 확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폭력을 피해서 골목으로 달아나는 여자친구를 트럭을 몰고 그 뒤를 쫓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가해 남성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65% 만취 상태였습니다. 완전 만취. 그렇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온몸이 다치고 치아 6개도 손상했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 전담 특별팀까지 꾸려진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씁쓸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 TF는 댓글 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해 보고하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제시했죠. 그 가운데서도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정원 개혁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근래에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댓글 사건이 상징적인 적폐 사건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2012년 선거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게 참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국정원 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에 야당 인사들이 급습을 했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은 문을 잠그고 뭐 이랬던 그 장면들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바로 국정원 출신 인사였습니다. 그동안 실명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그 제보자가요. 오늘 실명과 함께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김상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참 긴 시간 세상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인터뷰 거절하고 조용히 재판받으면서 살아오신 걸로 알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습을 좀 드러내야겠다, 할 얘기들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새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뒤에 예. 여러 가지 국정원 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이제 댓글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국민들께 정확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적폐 청산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일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네, 그렇죠. 그래요. 자, 2012년으로 좀 돌아가 보죠. 그 당시에는 이미 국정원을 퇴직한 상태셨어요? 네, 2009년 6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댓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퇴직 이후에 제가 이제 국정원 후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원세훈 원장이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에 예. 여러 가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외부 카페 등을 다니면서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도 국정원 출신이니 그냥 이제 듣고선 속에 담아둘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야당에 제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2012년도는 19대 대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기도로 보인다. 이건 반드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가 비록 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때 그 당에 보고한 내용, 제보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2011년 11월부터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 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3개 팀에다가 총 70여 명의 요원을 둬서 정치 현안 기사며 게시물이며 이런 데다가 댓글 달고 있다. 이거였던 거죠? 네네. 최근에 그 세계일보가 보도한 게 있어요.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라는 이 문건을 하나 보도했는데 그 문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관계가?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그 확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작팀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인력을 이리 늘릴 테니 청와대에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쓴 보고서가 그 보고서일 거다. 그렇죠. 하하. 그러면 그게 청와대에 대통령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법상 지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거든요. 대통령도 그 보고서를 봤을 거다. 예, 따라서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우선 보고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이 국정원 댓글팀의 존재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았단 얘기네요, 그때? 그렇죠.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렇죠. 예. 그럼 대체 언제부터 국정원이 이런 댓글들, 온라인 여론 조작을 시작했는가? 그 2011년이 처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를 겪은 직후부터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종편도 이렇게 장악을 했고 다 했는데 예. SNS를 장악하지 못했구나. 예. 이래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뒤부터 꾸준히 이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전 정부에서는 이런 일 없었습니까? 이제 그때도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전부터 심리전 활동을 해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요. 주장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대북 심리전은 전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상으로 한. 그렇죠. 예. 대북 심리전인데 이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북 심리전을 가장한 대남 심리전이었다. 그 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들과는 질이 완전히 다르다. 내용 자체도 다르다. 그렇게 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제보로 하여튼 시작이 됐어요, 이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뭐 그 댓글 달고 있던 여직원 오피스텔도 급습을 하고 뭐 문 두드려라 뭐 문을 잠궜느니 안에서 잠궜느니 밖에서 잠궜느니 그 유명한 사건도 있고 여튼 다 그렇게 수사를 한 다음에 대선 바로 전날 밤 11시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는데 댓글을 단 흔적은 없다. 사실상 무혐의다. 이런 수사 발표를 딱 하죠. 생방송으로. 예. 그거 생방송으로 보셨어요, 그날? 예, 봤죠. 예.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보면서? 무혐의. 댓글 단 적 없다. 이거 참 큰일 났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저렇게 무리수를 둔 경찰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나? 예. 그런데 다음 날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5년, 그러니까 제보 이후에 5년 선생님으로서는 삶이 좀 달라졌나요? 왜 웃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는 날들이었죠. 엄청나게 달라졌습니까? 제 생활 완전히 파괴됐죠. 완전히. 직후에 있었던 대선 직후에 있었던 이제 국정원의 고발 사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보를 전직 직원이 유출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된 이제 수사와 재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혼이 나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선생님 예. 무혐의라면서요. 아이디는 여러 개였지만 댓글 단 적 없다면서요. 근데 뭘 또 유출했다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다면 유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앞뒤가 너무 맞지도 않고 대응 방식이 일관되지도 않고 딱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예. 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이 정보를 제보한 김상욱이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 정보도 틀린 내용이다. 예. 이걸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파렴치범으로 몰고 갔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예. 총선의 공천을 대가로 이걸 폭로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내관매직서를 주장을 했던 거죠. 뭐 노리고선 지금 이걸 야당에다가 제공한 거다. 그렇죠. 막 주변부에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 주변부의 뭐 이른바 먼지털기식 수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탈탈 터는 거. 굉장히 많았죠.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면서 완전히 제 보금자리가 다 파괴돼서 되고 있구나. 집사람이 이제 같이 집에 자고 있는데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니까 뭐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죠.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이제 시작됐다. 이걸 앞으로 4년 이상을 어떻게 살지. 완전히 그 사건 이후에 떠돌이 왕따 신세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후회는 안 하셨어요? 후회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후배 직원이 불법행위 현장을 하고 있지만 예. 그걸 급습하는 장면이 너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지 않고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제보자 김상욱 씨 지금 방송 첫 출연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개혁을 시도한답니다. 정부 개혁 과제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이것을 뽑았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할 때 내부에서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혹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후배들에게 국정원은 정권 안보가 아니라 예. 국가 안보를 위하는 기관이다. 상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상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라. 예,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예. 오늘의 수술이 내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예. 수술대에 올라라. 수술대에 올라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술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후배들이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제 세상에 실명까지 공개하고 나오셨어요. 목소리 내셨어요. 네. 더 이상 그 트라우마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 국정원의 후배들을 위해서 또 더 나은 개혁을 위해서 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분입니다. 제보자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금이냐 감금이냐. 참 말도 재미있어요. 잠금이냐 감금이냐 논란이 일다가 대선이 있기 사흘 전에 네. 11시였어요. 밤 11시에. 네. 긴급하게 김용판 청장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이디가 여러 개인 건 맞는데 그 여직원 댓글 단 흔적은 우린 발견 못했다.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생생히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뭐 그날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용판 전 청장은 아무 죄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사법 처리하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인터뷰하신 김상욱 씨도 정말 재판 많이 받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국 무죄 났습니다. 이분도 예, 유출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요. 참 심란한 세월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러게요. 적폐청산한답니다. 방금 전에 그분도 말씀하셨죠. 이번에 제대로 수술해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네. 수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간으로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물난리 속에서 해외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 의원들. 어제 뉴스쇼에서 청주시민 인터뷰 했었잖아요. 했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이 뭐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 다 합치면 10,000건 넘어요. 한 2만 건 될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조기 귀국을 하기로 했는데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들끓는 민심에 손들고 조기 귀국하는 충북도 의회 의원들. 예.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가 최악의 물난리를 맞았는데 네. 유럽 연수를 떠났다. 이거 막 뭐 댓글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혹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가요. 제가 조금 가장 보태서 말씀드리면 먹통될 뻔했습니다. 예. 인터뷰 기사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예. 정말 분노가 치민다. 떠났다 아예 오지 마라. 그게 유럽 연수냐 유럽 관광이지. 그렇죠. 뭐 이런 항의성 댓글들이 막 줄줄이 달렸는데요. 예. 결국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도의회 의장이 조기 귀국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죠. 어제 새벽 파리에 도착한 의원들은 부랴부랴 귀국 비행기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지금 구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름 휴가철하고 뭐 겹쳐서 표 구하기 힘들다는 뭐 이게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주에서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돕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예.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명인데 3명이 자유한국당, 네. 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에 도당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예, 물난리 속에서 해외 연수를 떠났던 도의원들 결국 분노 여론에 떠밀려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그분들 누구의 지도자일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청주 시민 충북 도민들은 최악의 물난리 속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도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떠난다? 이건 뭐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어떻게 연수 떠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이건 그냥 뭐 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얘기일 텐데요. 근데 이분들의 변은 있어요. 뭐냐면 몇 번을 미뤘다. 예전에 계획이 됐는데 뭐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또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가야겠는데다가 이번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250만 원이다. 1인당. 그래서 갔다. 국민들도요, 자기 계획대로 못 살아요. 자기들은 어떻게 계획대로 살 생각을 해요. 급한 일이 터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지. 게다가 이제 그리고- 이분들 예산이 한 500만 원 되는, 네. 550만 원인가 되는데, 500만 원은 혈세, 50만 원이 자비, 뭐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예. 위약금 그거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쓰는 혈세가 더 많겠네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시민들의 대표, 도민들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물난리를 겪고 있는 청주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해외 연수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 이 도의원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가르쳐줘도 그들만 모른다입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언제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지난 2007년도에 공기업 감사들이 이과수 폭포로 관광성 외유 떠났다가 들통이 났죠. 이과수 폭포하시니까 기억나네요. 네. 예. 처음에는 무슨 문제냐 항변을 하다가 세금 갖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 여론이 흉흉해지니까 급거 귀국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때 공항에서 무슨 망신을 당했느냐. 공항에서요? 예, 선글라스 끼고 기자들 막 도망 다니다가 조선시대 아멘감사 감사 차림을 한 시민한테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시민이 미꾸라지 세례를 팍 퍼부었어요. 미꾸라지 던졌던 그 장면. 관광성 외유로 해외에서 흙탕물을 일으켰다. 그런 의미인데요. 예.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온 나라가 애도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참 간도 크죠.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꿋꿋이 떠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서울 그때는? 서대문구, 울산시, 단양군 등등에서요. 예. 이례적으로 그때 강등 조치가 막 내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해명도 비슷했어요. 원래 이제 짜놓은 건데 네. 세월호 터졌다고 늘 안 하던 가면 얘기예요. 뭐 위약금 물고 어쩌고 뭐 이런 거였어요. 위약금은 그건 이유도 못 돼요. 위약금은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때 힘들어할 때 예. 해외 연수, 해외 관광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그동안 그토록 반복적으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충북 도의원들이 덜컥 또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그 내 집안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안에 홍수가 났는데 혹은 누가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위약금 때문에 갑니까? 연수 갑니까? 말이 안 되죠. 비행기 탑니까?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행간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민심을 외면한 정치 어디 그들뿐이랴입니다. 또 있습니까? 충북 도의원 보면서 한숨 나오잖아요. 제가 나오죠. 지금까지 몇 번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더 한숨 나온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하. 북핵 위협, 젊은이들 취업난 정말 심각하죠. 비정규직 살기 힘들다 지금 아우성이죠. 예. 우편 집배원들 연달아 사망하고 분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계속 겉돌기만 하고 심지어는 난 들러리 서기 싫어 그러면서 회의장 어딘가 나가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협치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협치합니까? 의원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아니죠. 국민들 삶을 돌보기 위해서 협치하는 거죠. 정리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세요. 예, 유럽 연수관 도의원들 지금 무슨 소리 듣습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라. 예. 근데 여의도 국회 의원들도 똑같은 얘기 듣지 않도록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은아님, 국민이 관심 안 갖고 그런 사람들 또 뽑아주니까 자꾸 이런 일 반복되는 겁니다. 김광현님, 우리 집 수해 입으면 난 절대 안 가요. 문자가 당연한 오늘 얘기죠. 또 쏟아지네요. 오늘 네. 또. 예,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예, 진건돈, 장중성, 이태효, 1254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 국정원 출신 제보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시네요. 입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2부 출발합니다. 앞서 1부에서는 100대 과제 중에 국정원 개혁 얘기 우리가 나눴는데요. 사실 어제 밤새도록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토론의 주제는 군복무 단축 문제였습니다. 지금 군대 가면은 21개월 복무하죠. 근데 이제부터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자 야, 이거 현대식 군대의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아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보안에 구멍 뚫리면 어쩔 거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군복무 18개월 문제 양측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정리해 보시고요. 이어서 그제 대법원에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숨지게 했다는 혐의 받았던 그 스리랑카인 무죄. 이미 강간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강간만으로는 유죄를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여대생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근데 이 여대생의 아버지는 다른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스리랑카인은 원래 무죄다. 내가 생각하는 진범은 따로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어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가장 큰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을 축소하겠다 이건데 국방력 걱정된다. 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뭐 무기 첨단화해서 이렇게 현대식군으로 가는 거 괜찮다.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엇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양쪽의 입장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특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도 좀 보내주시고요. 먼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대하는 입장에는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옥수석 위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찬성하는 환영하는 입장에 계신 임 소장님. 네.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 그럼 이건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병력이 한 15% 정도 줄어드는 건데 네. 예, 괜찮겠습니까? 찬성하세요?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뭐 늘 안보는 그 강조되면 불안한 것만 강조하니까는요. 문제는 현실인데요. 예. 2020년이 되면은 출산 인력이 이제 징집 인력하고 징집해야 될 인력하고 같아집니다. 어허. 2025년부터는 한 9,000명에서 10,000명이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2020을 제시한 것이고요.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대폭 50만을 줄이겠다라는 계획하에서 이제 일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예. 9년 동안 이제 진행이 잘 안 된 것이죠.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18개월 단축이라는 그렇죠. 게 한참 전부터 나왔어요. 2020이 이제 과거 이제 두 정부를 통과하면서 예. 거의 폐기됐다시피 했고요. 예. 이제 저출산에 대한 답을 이제 내놔야 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지금 당장 모두 임신하자고 해가지고는 2025년까지 그 연령대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방 인력이 징집 가용 인력이 줄어드는데 예. 그 외국에서 용병을 수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무 기간을 단축하되 뭐 좀 부사관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식으로 해서 직무 혼합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 18개월로 좀 줄여서 좋게 해주자 이런 정도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군으로 보더라도 전략상 네네. 보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복무 기간은 줄이고 부사관 인력 늘리고 뭐 신무기 도입하고 이런
조정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려하고 계시는 우리 양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전략적 전제는 동의하고요. 예. 인구 줄어들고 당연히 그러면은 징집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거냐.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예. 복무기간까지 단축한다. 3개월 단축하면요 5만 5천 명 정도 줄어듭니다. 병력이.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일단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왜 18개월로 줄여야 되는 거죠? 21개월에서? 아, 18개월이라는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 뭔가 안보라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 이게 전력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환산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8개월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왜 18개월이냐 물어보면 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임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네. 갈까요? 임 소장님. 네네. 아니 왜 18개월입니까 하필이면? 아니 가용 인력이 없다니까는요. 아니 그거 하고 상관없죠. 왜 18개월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잠깐 임 소장님 말씀 잠깐만 듣고 갈게요. 네, 한 말씀. 국방부는요 지금 2020년에 예. 병력 가용 징집 인력이 예. 또 모자라기 때문에 예. 지금 추진하겠다는 게 뭐냐 하면 의무 경찰이나 지금 전환 복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력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라도 병력을 수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면은 징병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양욱 의원님하고 예. 본질적인 지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두 분 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답을 국방부가 못 내놓고 있어요. 자, 이게 18개월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여하튼 이것도 계산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임 소장님? 네네네. 예. 자, 양욱 의원님 마저 이어가 주세요. 이게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방부에서 나온 계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권에서 지금 18개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18개월로 내리자는 주장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18개월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주장을 할 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위협에 따라서 소요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정치인들이 숫자를 주장하고 그냥 그거를 군이 맞춰간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욱 의원님은 지금 몇 개월 정도를 해야지 이 보안상 문제 없고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되려 지금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줄인 걸 다시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오히려 늘려야 된다? 어느 정도나? 예. 일단은 지금 최소한 24개월로 다시 환원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년은 돼야 된다. 예.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미래에 지금 가용 인구가 줄어드는데 예. 그거를 채워 나가려면 사실은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니까. 예. 북한이 사실 인구수가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120만 명 정도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이제 작년 국방백서를 보고 있으면 128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나와요. 예. 또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제대 안 시키는 겁니다. 제대를 안 시키는 쪽으로까지 북한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 모자른데 오히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게 맞느냐 이 말씀. 자, 임 소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북한은 10년이죠. 10년 동안 이제 잡아두는 건데요. 예. 북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군대 있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니까. 물론 요즘은 식량난이 부족해서 인민군들이 농가에 가서 구걸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고 전기 방치에 걸린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먹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 북한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헌법적으로도 우리가 북한보다 체제가 우월한데 왜 자꾸 선진국이 미국하고 비교하지 않고 독일군이나 대만군하고 비교하지 않고 왜 국방력도 떨어지고 맨날 국방력 떨어지니까 미사일 위협하면서 자기네들 힘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북한하고 비교를 하느냐? 저는 그런 방식의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 혼합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선진국형 군대를 논의할 때가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향토 예비군제도 지금 박정희 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예. 이거 전쟁이 나면 과연 이 인력 가지고 전쟁할 수 있을까? 저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미군처럼
상비 예비군 제도라도 확보해가지고 예비군을 정해야 한다던가 또는 해병대 인력도 지금 보십시오. 상륙군을 17사단 경계지역에 강화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해병대를 키우고 특전사를 키우고 이러한 전략군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숫자 노름하고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럼 임 소장님, 그러면 어쨌든 이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길 텐데 그 공백은 어떤 방법으로 메울 수 있다고 보세요? 대안이요? 저는 부사관 양질의 부사관을 확충하고요. 부사관 그리고 확충? 그리고 예비군을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 예를 들면은 그 간부로 전역하신 분들 중에서 예. 평상시 직업을 갖고 있지만은 동원할 수 있게끔 하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어허. 동원할 수 있게끔 미군처럼 상비 예비군 제도를 둬서 실질적으로 전투 인력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인 것이죠. 상비 예비군 제도로 그 부족한 인력 전투 시에는 메울 수 있다. 이게 단가요? 아니면 혹 더 있습니까? 뭐 무기를 고급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무기 체계를 뭐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요. 예. 지금 육해공 해병대의 비대칭 구조도 저는 일정 정도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옥 위원님께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부사관 확충하고 뭐 100만 원 정도씩 들여가지고 상비 예비군으로 좀 질 좋은 인력도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무기 체계까지 좀 더 고도화시킨다면 이거 문제 없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예. 여태까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무슨 뭐 예산을 들이거나 하는 거는 안 될지 몰라도 실제 보면은 이 부사관 인력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예상 외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잘 모일 수가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 이게 부사관을 늘리는 것이 보면 뭐 양질의 인력을 많이 오래 끌고 간다 이렇게 되게 포장을 하지만은 예. 사실상 이 부사관이 직업이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이 뭐냐면은요, 소위 이제 몇 년 정도 쓰고 끝나는 단기 하사들을 많이 모으지 장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 현실이 계속 되다 보면은요,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예. 심지어 이런 소리 합니다. 이제 짧게 단기 하사하고 하는 분들은 예.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정규직이다 우리는. 네, 예.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돌려막기 형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자면 질 좋은 부사관을 확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보니. 예,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한 어떤 예산적 노력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노력을 근본적으로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무기 체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 지금 우리 엄청나게 돈 많이 쏟아붓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은 이 전력의 숫자에 줄어드는 것은요 뭘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한 120만 명 정도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60만 정도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명 아니면 한 10만 명 정도 더 감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우리 한 명이 병사 한 명이 적 둘을 상대해야 되는 걸 손쉽게 얘기하면요. 병사 한 명이 적 셋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청취자 강순명님 외에 여러분이 질문 주시는데 현대군은 어차피 기술 집약적인 고도의 무기 이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죠. 당연하죠. 근데 인력이 그렇게 중요하냐? 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무리 고도의 무기를 가지고 최첨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대표적으로 보면 전쟁 상황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걸프전, 91년 걸프전 보면은 미국이 다 이겼다. 2003년 이라크전 보면 미국이 겨우 1, 2개월 만에 점령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막 테러가 하고 하니까 되죠. 치안 유지가. 결국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쫓겨나왔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다. 군이다.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술은 중요하고 이거를 그 능력이 있어야 전쟁을 막는 데까지는 기여하는데 막상 이게 붙는 상황이 되면은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말씀에 임 소장님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양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 양질의 부사관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부사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군사학과가 많이 개설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육군 부사관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요. 굉장히 그 6개월 미만의 교육을 받고 투입됩니다. 반면에 우리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문사관학교 보십시오. 4년 동안 양질의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사관을
2년제로 편제를 국가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내가 교국을 믿고 또 삶의 직장의 그 어떤 생계 형태로도 갈 수 있게끔 애국심과 노동력을 같이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획기적으로 미군처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장군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부사관은 오래된 병사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방비를 굉장히 증액을 하고 그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방산비리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카이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상품권이 35억이 나돌고 있다, 30억이 나돌고 있다. 저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국방부 법무관들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깔고 뭉개고 있거든요. 그런 비리만 줄여도 예산 확보할 수 그럼요. 있다. 그리고 장군들 숫자 좀 줄여야죠. 알겠습니다. 장군들 숫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임 소장님은 18개월 복무 단축 찬성한다. 부사관 확충하고 질 좋은 부사관 잡아두는 방법, 예산 투입하면 된다. 월급 올려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무기 체계도 지금 이건 뭐 보충이긴 합니다만 무기도 훨씬 지금보다 나은 것들을 구입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반면 양욱 위원께서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사람인데 부사관들 아무리 뭐 월급 얼마 더 준다고 해도 모이지 않을 거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무기는 부차원적인 거지.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씀. 여러분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예,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두 분께 마지막 발언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욱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뭐 사실은 뭐 이 군복무 기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저는 특히 우리 이 병사들이 뭐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복무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다. 예. 최대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 국방의 소요라든가 이런 걸 찾아갈 때는 적의 위협을 보고 해 나가는 거고, 지금 적의 위협은 단순히 병력 많은 단계를 넘어서 이미 핵전쟁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전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다. 18개월 단축 반대. 혹시 양욱 위원님, 예. 이거 계획 취소해야 된다고까지 보세요? 뭐 취소해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취소라기보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과감히 끌고 나간다면은 또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임태훈 소장님 30초 마무리 발언. 뭐 저는요, 양욱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어떻게 패망됐는가를 보십시오. 양질의 무기도 중요하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군대, 그리고 비리가 없는 군대, 병영 부조리가 없는 군대가 조합이 되어야지만이 18개월이 됐던 21개월이 됐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군 불신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에 방산비리까지, 그리고 병영 내 아직까지 인권 침해 사안이 계속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볼못하고 조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국방 개혁이 되어야지 저는 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로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수석연구위원이세요. 양욱 의원,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그 이후를 쫓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AS 뉴스. 오늘은 19년 전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을 치다가 교통사고로 숨집니다. 이 사건은 일명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이렇게 불리죠. 당시 단순한 교통사고로 그냥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딸의 죽음을 끈질기게 추적한 아버지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경찰은 다른 사건의 범인으로 잡힌 스리랑카인의 DNA가 이 숨진 정량의 속옷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 발표를 하면서 범인이 잡히고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간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겁니다. 강간죄는 5년, 특수강간도 10년. 결국 특수강도강간. 그러니까 강도까지 저지른 뒤 강간을 했다. 이런 죄명으로 가야만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이 강도를 저질렀다는 부분 입증에 실패하면서 그제 이 스리랑카인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스리랑카인은 애초에 범인이 아니었다. 지금 정양의 아버지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고 정은희 양의 아버지 정현조 씨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죠. 아버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범인이라고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간 이 스리랑카인 결국은 무죄가 나서 이게 참 안타깝다. 아버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 사람 무죄 맞다. 범인 아니다. 이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유전자가 틀리는 것을 거짓을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무죄가 당연한 거죠. 근데 검찰은 딸의 속옷에서 채취한 DNA하고 이 스리랑카인 DNA가 일치했다. 그래서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 유전자가 안 맞으니까 속옷이 없었는데 그 유전자가 나와서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딸의 속옷이 98년에 사고가 났고 이 스리랑카인 범인이 잡힌 건 2011년인데 예.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게 없다고요? 그렇죠. 없죠. 혹시 남아있진 않더라도 그때 뭐 DNA를 채취해놨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겠습니까? 없죠. 이상하게도 다른 속옷을 감정을 했는지 불쌍한 방법을 해서 그 DNA가 나왔다. 그것이 지금이어서 이제 그 스리랑카 외국인이 맞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범인을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 전부 무죄입니다. 아버님이 알기로는 딸의 속은 남아있는 거 없고 DNA 채취도 초동조사 때 못한 걸로 난 분명히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은 진범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는 그 학생의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대학 축제를 다녀오다가 딸이 사고를 당한 건데 네, 그 학교 내에 누굴 거라는 소문은 파다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누군지 아버님도 특정은 못하시지만 어쨌든 이 스리랑카인은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그러니까 더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이제 스리랑카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물론 이건 이제 유족 측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가자면 초동수사. 1998년 그때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더라도 범인 잡는데 이렇게 스텝이 꼬일 리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요. 조금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그 19년 전 그 사건 당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처음에 연락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내가 들을 때는 한 7시 한 40분 내가 들었는데 그때는 애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 아파서 입원해 있다. 예. 달려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나는 응급실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그 애들 동생 둘이가 있더라고. 예. 그래 응급실 들어가려면 아버지 그게 아니야. 영안실이야 하는 거야. 영안실이야. 놀란 거죠. 그래 확인하니까 영안실 직원이 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험합니다. 보지 마세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험합니다. 예. 밑으로는 보지 마세요. 하반신은 보지 마세요. 이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또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잖아요. 했어요. 예,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아마 그렇죠. 사건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언제 뭘 보고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구나 알게 되신 거예요? 거기에서 경찰을 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친척 중에. 고속도로에 있는데 꼭 아니까 속옷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 이 사람들 그런 걸 좀 겪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혹시나 싶어서 이제 가드레일에 걸어놓고 그 영안실로 간 거예요. 친척 중에 한 분이 경찰이셨는데 예. 혹시나 하고 그 교통사고 인근을 갔다가 보니까 현장 30m 지난 곳에서 애 속옷이 나왔다. 팬티가 나왔다 이거예요. 예. 이상하구나. 이거 이상하네. 그때부터 눈치채셨군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인데 왜 속옷이 거 있어? 이래가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 내려가 확인을 하려는데 영안실 직원이 아버님 정은이 양은 억울합니다. 부검을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교통사고 아니다. 부검해야 된다라고 그 직원이 병원 직원이 얘기해 준 거군요. 예.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됐고 부검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종결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신고한 운전자가 예. 교통사고를 냈다 하니까 그 말만 듣고 교통사고를 처리한 거죠. 아니, 부검 다시 했는데 그래서 부검 결과가 교통사고 전에 사망한 것이다라고 나왔는데도 그냥 그렇게 종결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검이가 예. 이거는 단 교통사고와는 좀 틀린다. 틀리니까 빨리 수사해서 이걸 찾아라. 그런데도 또 해놨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종결. 그래도 그걸 듣지 않고 그대로 묵살하는 거죠. 그 속옷에서 30m 멀리에서 발견된 속옷에서 뭐 정액 같은 게 나오진 않았습니까? 그건 나왔죠. 나왔는데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처음에 사건을 이제 재수사해달라 이게 접수가 안 돼가지고 진정서만 70여 통 쓰셨다면서요. 네, 실제로는 그래도 더 썼습니다. 더 썼습니까? 제가 할 기라고는 딴 거 없잖아요. 내가 수사권이 있어서 뭐 그렇다면 수상하니까 이걸 좀 해주시오 하면 보내고. 아니 이 진정서 70여 통 넘게 뭐 넣어도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안 받아주죠. 채소 장사 때려치고 그냥 아버님이 여기저기 수사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이 공소시효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참. 이 공소시효를 하는 것은 이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가 수사진을 위해서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피해자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니 아버님이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지금 피해자는 있는데 아무도 벌 받는 사람이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하늘에 있는 딸은 이 상황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요? 글쎄, 그럼 물론 뭐 하늘에서 내보고 안 가겠습니까? 아버지, 그만큼 노력해도 그렇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아버님, 딸이 서운해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19년을 그 고생하면서 하나하나 증거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비록 공소시효 지나서 또 다른 수사관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딸이 절대로 아버지 원망할 일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실컷 울어봤습니다. 실컷 울어봤으면 식동상일 겁니다. 실컷 울어봤어요? 내가 아직 한번 울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거 본인보다도 수사진이 더 괘씸하다. 이럴 수는 없다. 범인보다 수사관이 더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죠. 그래 눈물이 안 나더라. 너무 괘씸해서 눈물이 안 나세요. 예. 이 잡고 해결되면 실컷 울고 싶어. 아이고. 우리 국민들께 다시는 제2의 은희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이 나서서 고칩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님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형사소송법을 좀 고쳐서 예. 유족이 제기할 수 있고 유족이 참견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왜 유족이 이게 의심이 되고 이게 그한데 왜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 검찰 마음대로 저거가 해보고 우리가 유족이 하는 거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해주질 않는다. 그런 걸 고쳐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된다. 유족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나서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고 참견도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공개 그렇죠. 정보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지. 네. 이게 뭔가 왜 우리는 나중에 모든 게 끝난 후에만 결과만 받아봐야 하는 것이냐. 이런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신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생각할 지점이 아주 많았는데 아버님 힘내시고요. 네. 다시 예전에 그 19년 전에 평화롭게 채소 장사하시던 그때 물론 딸은 지금 없습니다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으시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망사건 결국은 공소시효 모두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정현조 씨 만나봤습니다. CBS 음향 뉴스 현장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대통령이 나서서 연차 휴가를 권장해서 화제가 됐었죠. 압니다. 휴가 가면 내 휴식에도 좋고 우리 경제에도 파급 효과 있고 바람직한 일인 건 알죠. 하지만 우리 직장인들 연차 휴가 정말 잘 쓰고 있을까요? 거리에서 직장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혹시 연차휴가 계획 있으세요? 계획은 있죠. 네. 3일 정도? 근데 원래는 더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썼었는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한국 근로자 대다수가 연차 휴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44.8%가 직장 내 경직된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이제 한 2, 3일 정도 쓰면 그거보다 이제 많이 쓰면 안 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차를 다 쓸 순 있어요. 근데 업무량이 많아서 못 쓰는 거지. 평소에 연차를 쓰면 뭐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도 우려가 많이 되고 실제로 뭐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요. 아직 뭐 휴가를 언제 간다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 쓰시겠대요? 너무 좋은데요? 그런 분위기 더 확산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일과 가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뭐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상에 돌아와서 뭔가 하는데 도움도 되고 뭐 26조?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리님, 이거 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분위기? 뭐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그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쉬고 많이 쉬면은 이제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좀 관념 같은 게 좀 널리 좀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법에서 규정하는 만큼의 연차를 소진하고 싶고요. 대한민국 모두가 평균 90% 이상 연차 소진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저는. 희망한다고 하면서 왜 멋쩍게 웃으세요? 정부가요 임시 공휴일 지정하고 연차 휴가도 적극 권장하고 이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이 휴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연차 휴가 나도 떠나고 싶다. 음향 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나도 떠나고 싶다. 권영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떠나고 싶으세요? 네, 떠나고 싶죠. 권영철 기자는 연차휴가 다 빡빡하게 쓰십니까? 그동안에 한 절반 정도만 써왔죠, 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안식휴가란 것도 우린 사실 있거든요. CBS에는. 7년, 14년, 21년, 28년 이러면 이제 근무기간에 따라서. 근무기간만큼 7일, 14일, 21일 주는데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28년? 28년 쓰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써야겠죠. 곧 아마 쓸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뉴스쇼 못 나와도 제가 못 나오셔도 연차 휴가와 안식 휴가 쓰면 2달을 쉴 수 있습니다. 2달은 좀 많다 싶은데 뭐 알겠습니다. 고려하고 우리 청취자들도 양해하실 거예요. 군복무 당축 찬반이 팽팽하게 들어오네요. 8814님 저는 1991년이죠. 30개월 만기 전역했습니다. 21개월도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18개월 단축이라니요. 교육하고 훈련에 적응할라 치면 전역이다. 반대한다 하셨어요. 반면에 정길범님은 단축 찬성합니다. 현대전은요 사람 머릿수로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백용철님 저는 전역한 지 20년 됐지만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비리로 새 나가는 돈 이런 걸로 월급 메워주면은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직업군인들이. 반면에 4522님, 9255님은 오히려 늘려야 됩니다. 아니 출산이 줄어들면 늘려야죠. 국방은 나라의 힘 아닙니까? 이런 문자. 예, 여러분의 의견은 조금 더 받아보기로 하고 우리 Y뉴스 들어가죠. 권영철 전임 기자. 네. Y에선 뭘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제 중에 제1과제가 적폐 청산으로 꼽혔죠.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1호 과제 적폐 청산. 즉 1호부터 100호까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순위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부터 100이 제일 안 중요한 100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수직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병렬적으로 좀 보는 게 맞겠죠. 1호 100회 다 중요한데 예. 순서가 그렇다. 그리고 그 행간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를 1호로 뽑았을 뿐이지 그 안에서 뭐 어떤 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 과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대 국정 과제 중에 487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있는 거고요. 예.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럼 왜 1호로 적폐청산을 꼽았느냐? 그쪽은 그 5대 국정 목표 중에 이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4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고요. 이 전략 아래에 다시 4개의 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고 두 번째가 반부패 개혁, 세 번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어쨌건 1번으로 꼽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징적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와의 주제가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적폐청산이 국정과제 1호가 됐을까?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1호로 네. 적폐청산. 쌤, 뭐 언뜻 떠오르는 뭐 답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권영철 기자가 좀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해보셨네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촛불 민심의 첫 번째 요구는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었죠. 국정농단으로 상징되는 그 많은 과거의 적폐들 청산하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촛불 혁명의 정신을 잇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촛불 집회 과정에서 이 시민들의 가장 큰 목소리가 이게 나라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적폐청산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국가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이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정해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적폐청산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각 부처별 TF에서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경찰도 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문화부와 검찰도 곧 자체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폐청산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약 1호였다. 세 번째는 뭔가요?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도 어렵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내각이 완전히 꾸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에는 박근혜 정부 낙하산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는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서 혼란기 임기를 새로 시작한 곳도 여러 곳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박기라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가 뭐 임박했거나 선거가 끝나거나 하면은 후임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선출하거나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아하, 전 정권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딱 박아놓고 나갔다. 그러니까 알을 박아놓으니까 뭐 빼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박범계 의원은 국정농단 청산은 부패 척결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인사를 사유화하고 예산을 사유화하고 나라의 기밀을 사유화했는데 이런 국정 시스템이 와해된 것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 시작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적폐청산이 제1과제, 적폐청산 통해서 공직기강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이거 뭐 대대적인 사정정국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대대적인 사정수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방산비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박근혜 정부에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벌였지만은
성과는 미미했고 주요 피의자들은 무죄를 줄줄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방산 비리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요. 카이. 예.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여기에 국정농단 수사 시즌2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게 뭐 박근혜, 최순실 또 뭐 문고리 3인방 등등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박영수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1차 수사는 근본적인 국정농단이 핵심이었다. 2차 수사가 시작된다면은 부패가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정농단이 1차였다면 부패가 2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정농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밖에 급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급했잖아요, 수사가. 급했죠.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국정농단 시즌2가 되면은 부패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범죄 혐의 단서가 곳곳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즌2가 곧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네.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벌써 홍준표 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 보복 쇼다 이런 얘기.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어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통상의 사정정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청와대의 하명으로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에게 정치인들의 명단이 배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YS 문민정부 출범했을 그 당시에 사정정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어느 검사에게는 노태우 정부 황태자였던 박철원 전 의원의 명단, 또는 뭐 어느 검사에게는 이건계 전 고검장, 어느에게는 누구 엄삼탁 전 병무청장 이런 명단들만 줬다는 겁니다. 이름만 턱 줘요? 그러니까 비리의 그 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주고 수사하라. A 검사는 박철원 맡아, B 검사 이건계, C 검사 엄삼탁 이름만 딱 주고 알아서 캐. 아마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아마 검사였을 겁니다. 그 수사에 가담한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본격적인 사정정국, 청와대의 일방적인 이게 아마 정치 보복이라면 이런 수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지금도 본격적인 사정정국이라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치인, 뭐 장관, 기관장 이 명단을 배포해서 수사하는 이런 거를 이제 정치 보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 주변의 것들을 탈탈 터는 방식,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쇼일 수 있는데, 보복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관여하지도 않고 각 부처별 TF를 구성해서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해서 적폐청산에 나선다. 그리고 재발 방지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건 저랬건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좀 정가가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정국이란 비판이나 지적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권현철 기자와 함께 오늘 이모저모 어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제1호 적폐청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나저나 공수처 설치하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공수처는 일단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뭐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박상규 법무부 장관도 그 점을 분명히 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법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이 목표이긴 한데 지금의 경찰권에 그대로 수사권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현 구조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풀려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의 문자 보내주세요. 황봉철님은 부패 이거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그게 촛불의 명령 아니었냐 이런 말씀 주시고, 나승진님은 정치 보복이라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 무서워서 부정부패를 다 덮고 가는 건 반대다. 그건 비정상이다. 이런 문자들도 주고 계십니다. 100대 과제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현해내는 거, 요거는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넷 문건, 검찰로 사본이 넘어갔죠. 그런데 검찰이 이 문건의 작성자를 확인하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아무쪼록 이 문건들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귀한 소금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BS